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의 임진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저희 한국 경제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발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해년마다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이제 한 7명 되는 이제 박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에서 이제 대표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대외 여건이 어떠냐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건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IMF가 해외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는 것을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2017년에는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지난 10월, 그러니까 지난달 이야기고요. 2016년에는 3.1에서 3.4%로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3.4, 그 다음에 3.2, 3.1 점점 낮아지다가 2017년 내년에는 이제 드디어 반등을 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눠서 보면 선진국은 1.6, 1.8 이어서 여전히 비슷한 상황이지만 신흥국이 이제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IMF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과거에 IMF가 어떻게 전망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사실 내년에 IMF가 말했던 것처럼 3.4%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같은 경우를 보면 2016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2011년에는 2016년이 한 4.78%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12년에서는 4.5%, 점점 이제 쭉쭉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전망 때는 3.4%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IMF가 전망을 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내년에 3.4%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은 했지만 실제로 3.4%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어떤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서 특히 신흥국에서는 그 어려움이 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제 IMF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영향인데요. 제일 왼쪽을 보시면 글로벌 GDP가 5년에 걸쳐서, 롱텀이라는 게 5년입니다. 5년에 걸쳐서 한 2% 정도씩, 2%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이제 리니어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1년차 같은 경우는 한 0.4%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올해 이제 저희가 내년에 2.5%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이 떨어진다 그러면 2.1%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2% 초반까지도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2017년 유가는 2015년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7년에 저희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5%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GDP가 2.6% 성장을 했고요. 2017년에는 2.7%, 2016년에 2.7%, 그 다음에 내년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특히 이제 내수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과 또 수출 부진이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출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할 때 같이 수입 원자재를 쓰기 때문에 수입도 같이 동시에 줄어듭니다. 수출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순수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은 이제 2.5%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제 경기 국면에서 보면
다소 우려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녹색으로 그려진 게 이제 동행지수입니다. 동행지수를 보면 이제 T라 적힌 게 저점이고 P라 적힌 게 이제 정점입니다. 지금 2013년 3월 정도에 이제 저점을 찍었고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정점을 통계청이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말에 이미 우리 경제가 정점을 도달을 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점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올라서고는 있지만 주로 건설 부분에서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표의 어떤 오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작년,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정점을 우리 경제가 찍었고, 그리고 지금은 하강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경기 순환 지표를 보면 경기 이제 침체 국면은 한 2년 반 정도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작년 말에 정점을 찍었던 우리 경제가 내년과 내후년 한 여름까지는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에는 저희들이 이제 전년보다 하락한 1.4%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에 대한 세금 환급이 있어서 사실 민간 소비가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간 소비는 그래도 2011년 정도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 소비 심리는 계속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부가 주도해서 어떤 정책을 폈지만 그게 민간 소비 심리까지 긍정적으로 바꿔놓지는 못하고 정책 효과에만 이제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효과가 떨어지면, 따라서 정책이 이제 끝나게 되면 사실상 다시 이제 소비 심리 수준으로 민간 소비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 효과는 이제 금년 3, 4분기에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4, 4분기 들어서는 어떤 소비 절벽과 같은 일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전망을 하기로는 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만 소비 증가를 제약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 중국의 반부패 전쟁과 또 지난 과거에 우리 정부가 했었던 접대비 실명제에 있어서 보면 사실 전반적인 소비 증가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소비의 주체와 대상이었던 컴포지션의 변화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 증가율 자체에는 김영란법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금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는 이제 2015년보다도 더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2017년은 이것보다 더 높게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과거에 이렇게 2008년에서 2009년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는 큰 폭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3년에도 2013년에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2014년에 큰 폭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에는 2017년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폭의 반등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2015년보다 더 못한 2015년에 141조 정도의 설비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에는 그것보다 한 7조 원 정도 낮은 설비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제조업 가동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실제로 가동되는 포션은 한 70% 정도밖에는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이제 어느 정도 매출 수요가 는다고 할지라도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설비들을 통해서 그 매출 수요를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17년 이제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인 설비 투자는 이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확정된 다음에 이제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있어서 2017년
설비 투자 증가율은 이제 2.0%를 기록하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2015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입니다. 최근에 건설 투자가 굉장히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은 굉장히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독 이 건설업만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건설업의 성장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실질적으로 이 그림은 이제 실질 GDP에서 이 녹색은 건설 투자만을 제외한 것입니다. 건설 투자의 기여도를 이제 뺀 것인데요. 그렇게 보면 실제로 같은 이제 동행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2015년 이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설만 유독 이제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다른 부분과는 괴리를 보이게 됐습니다. 따라서 건설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성장률을 보게 되면 한 1.6%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 투자의 확대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인 공급 과잉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것은 이제 주택 시장의 어떤 경착륙 리스크를 계속 누적시키고 있고 이것은 이제 가계 부채나 이제 주택 시장 경로를 통해서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그 진폭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수출과 이제 총 수입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는 총 수출도 줄어들고 총 수입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게 될 때 수입 원자재를 이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수입은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갭은 일정 이제 총 수출과 총 수입의 간격은 크게 차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출은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인데요. 올해는 이제 29만 명 그리고 내년에 28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제 고용하고 경기하고의 그림입니다. 2012년, 10년, 11년, 12년까지를 보시면 경기는 이렇게 악화가 되는데 고용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경기 역행적인 고용 증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었던 것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조기 은퇴를 하면서 자영업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진출 효과로 인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를 보시면 사실 고용과 경기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상당히 동조성이 강화가 되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고용하고 경기는 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이 경기에 대해서 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기업들이 그 위험을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인식을 하게 되고 고용 조정을 한 6개월 이후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매출이 안 좋아졌을 때 기업들은 이것이 이제 퍼머넌트한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리고 해고할 때도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경기가 좋아졌을 때도 사람이 채용하는 데도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경기하고 고용하고의 그림을 그려보면 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서로 이제 동조성이 강화가 되는데 2013년 이후를 보시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런 시차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거의 같이 움직이는 사실 동행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최근에 경기에 따른 고용 조정이 상당히 고용 조정이 용이한 부분에서 고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과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통해서 고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보면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고용에 대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경기 침체 시 고용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1.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입니다. 금리는 여전히 계속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금리는 계속 쭉 낮아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올해 1.4%, 내년 1.5%로 크게 높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이제 계속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이제 대외 압박이 이제 가해질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보시면 이제 주로 가격 효과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보면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의 움직임이 사실상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2014년 들어서면서부터 수입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수출 물가는 역시 떨어지지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가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정유 마진이라 그래서 이제 원유를 수입을 해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가솔린 같은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사올 때는 주로 원유를 사오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 원유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그래서 수입 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이제 크게 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경상수지가 지금 1,000억 불, 990억 불, 이제 내년에 이제 900억 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라기보다는 주로 가격 차이,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 간의 어떤 가격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다시 이 갭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상수지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금년 12월에 이제 페드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한 번, 그리고 2017년에 두 번, 2018년에 두 번 이렇게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 하에서 저희 연구원은 올해는 1,150원대 그리고 내년에는 1,165원 정도의 평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부터 더 빠르게 증가할 경우에는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 신정부 출범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가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이 이제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이민 정책 이런 기존의 미국 경제가 이제 주도의 성장을 미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악재가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그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FTA 재협상이라든지 폐지를 추진할 때 우리 수출 감소에 우려가 있고 특히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이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직감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선거가 있고 독일에서도 있고 이탈리아에서도 있습니다. 다만 브렉시트 관해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일단은 파운드 값은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브렉시트 이후에 주가 지수가 크게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가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출 기업의 어떤 수익성 증가를 기대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이전에는 사람들이 브렉시트 하면 영국이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영국 분위기는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나 독일이라든지 EU 탈퇴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 경우에는 꼭 브렉시트 그러니까 엑시트 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기대가 생성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대불확실성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적, 경제적인 불확실성 고조가 어떤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저축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축률은 이제 프리코셔너리한 세이빙입니다. 실제로 가계 저축률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보면 우리나라 저축률이 3.4%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 7.7%까지 두 배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으로 인해서 이제 프리코셔너리한 세이빙으로 보고 있어요. 일반적인 저축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라이프 타임을 봤을 때 한 2억 정도를 내가 저축을 해야 되겠다. 노후 자금으로. 그런데 프리코셔너리하다는 것은 2억 갖고 안 되겠다. 이제는 한 5천만 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프리코셔너리하다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프리코셔너리한 저축이 최근 들어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 있어서도 이런 예비적인 저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신규 채용을 하기보다는 기존 근로자들의 오버타임을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정규직보다는 이제 고용 조정이 용이한 어떤 비정규직이라든지 단시간 근로자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에 있어서도 임금을 올리기보다는 이제 내부 유보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보면 삼성과 같은 기업들은 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한 2년 내지 3년 정도를 임금을 동결하고 있다가 3년 정도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성이 확보된 다음에 이제 지난 2년 3년간의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히 그러한 경향이 강한데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때 기업은 임금을 높이기보다는 유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설비 투자를 이제 이연을 시키고, 또 설비 투자를 하게 될 때 수익률보다는 이제 위험 지표에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전히 가계 부채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전반적인 시중금리도 상승할 뿐만 아니라 또 가상금리까지 상승할 경우에는 가계들의 부채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리스크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2014년에 정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했는데,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거랑 달리 건설 시장이 오버슛을 한 것 같습니다. 2014년 이후에 큰 폭으로 올랐던 것이 2016 작년 말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 금년 들어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다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지방에 있어서는 미분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기업 부채 같은 경우도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이 된다 그러면 한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설비 투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설비 투자에 이제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원천 기술의 부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AI 또는 IoT, 빅데이터, 전기차 이런 것 같은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기술 축적이 돼 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자신감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뜻 투자를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에 대해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했었지만,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해오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것은 아니고, 사실 전기차만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의 어떤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17년 이제 경제 전망을 이제 하면서 사실 읽어본 책이 있습니다. 제 동료가 추천해 준 책인데요. 내용은 이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위기가 몰려오고는 있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으로부터라도 천천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험 지식을 쌓지 않으면 위기로부터 근본적으로 헤어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내년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또 내년과 내후년에는 경기 하강 국면에 우리 경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정치적인 이유를 빼고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내년 말 정도 되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미래 우리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지속적인 투자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